여러분들 혹시 사업을 할 때 행복하신가요? 저는 사업을 할 때 행복하지 않은 지점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이 행복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라는 고민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사업을 해도 행복이라는 개념이 도저히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년을 헤맸는데요. 이 7년을 헤매면서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3가지 감정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사업을 할 때 현재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행복하게 사업하기 위한 3가지 조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릴 건데요. 단 3가지만 마스터하시면 돼요. 단 3가지예요. 비교의식과 인정욕구와 옳고 그름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사업을 하면서도 매출이 얼마건 적건 많건 현재를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바로 갈게요. 비교의식이 무엇이냐? 우선 정의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비교의식은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몸부림이에요. 자,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몸부림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질과 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주로 우리는 비교의식이 오는 게 이 겉에 집중하기 때문에 비교의식이라는 게 옵니다. 첫 번째로 외모가 될 수 있어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을 봤을 때, 아니면은 여자분들은 나보다 이쁜 사람을 봤을 때 뭔가 비교의식이라는 게 발동되고 질투심도 느끼고 시기심도 느낍니다. 두 번째는 직업입니다. 대학 교수님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장관님을 하고 있다든지 나는 회사의 대표든지 아니면 직원인데 임원이든지 하는 그런 직업적인 게 될 수 있어요. 또 지위죠. 지위는 회사 안에서 임원과 사원이 될 수도 있고요. 대표와 직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제력이죠. 나는 1,000,000원을 벌어. 아니 나는 1억을 벌어. 나는 몇천억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라는 지위, 경제력입니다. 이것들은 수치화돼서 비교가 가능해요. 주로 많이 여기서 비교의식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보면 너무나도 이쁜 사람들이 많고요. 너무나도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모습과 좋은 여행지를 가고 있고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이 비교의식과 겉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런데 비교의식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본질입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 와이프는 해산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다르다고 해서 뭔가 비교가 될까요? 그냥 취향이죠. 성향입니다. 이렇게 쉽게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신념에 저는 베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고요. 어떤 사람들은 창의적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야, 이 신념이 2개가 상충되나요? 베풀고 감사하면서도 창의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교하고 뭔가 우열을 가르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는 성향이죠. 저는 행동이 되게 빠른데 어떤 사람은 되게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비교가 되나요? 안 되죠. 이 사람은 심사숙고하는 성향을 갖고 있고 저는 행동이 빠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취향이에요. 저는 짬뽕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죠. 이것도 비교가 안 돼요. 사명, 저는 사명을 찾아주고 유지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존재고 어떤 분은 대한민국의 공시를 방지하는 게 사명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게 사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비교가 돼서 우열을 가릴 수 있나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비교가 불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의식을 내릴 수 있는 거는 본질에 집중했을 때예요. 이런 SNS나 겉과 비교, 수치에 있는 데 집중하지 않고 신념, 너의 신념은 뭐니? 너의 취향은 뭐야? 너의 그 사명은 뭐니?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비교의식을 아예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신념이 들어가는데 이게 경제력이라 해가지고 이 신념이 경제력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근데 신념만 강조하게 되면 이 경제력 같은 경우에는 난 1,000,000원을 버는데 나는 예를 들면 이 신념을 가진 사람은 1,000,000원을 벌어요. 이 신념을 가진 사람은 1,000억을 법니다. 근데 이 신념 자체는 굉장히 동등하기 때문에 1,000억을 벌건 1억을 벌건 5천을 벌건 1,000,000원을 벌건 굉장히 서로 우호군이 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했을 때만이 이 비교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강화되면 겉에만 집중하게 되면 행복도라는 게 굉장히 떨어지고요. 만약에 이 비교의식을 성취하려고 외모를 올리면서 성형수술을 하고 직업을 해서 지위를 올리려고 하고 지위를 해서 대표가 되려고 하고 대표에서 회장이 되려고 하고 1,000,000원 벌다가 1억을 벌려게 되면 끝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비교의식의 끝이 뭐냐면 나는 1,000,000원 벌다가 억 단위 벌다가 난 1,000억을 가는데 400억 갔다가 1,000억 갔다가 조 단위로 가겠죠. 근데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끝이.
이건 끝이 없는 거고요. 이거는 끝이에요. 그냥 난 이런 세상을 만들 거고 그 현재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야 라고 했던 게 본질이죠. 그래서 본질에 집중했을 때는 비교의식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 비교의식은 저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SNS를 하고 SNS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래도 또 비교의식이 옆집 아니면 사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것에 비교하는 거를 항상 인지하고 다시 본질로 돌리려는 그런 인지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의 정의는 뭐냐면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주목받고 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제가 코칭할 때 이 인정 욕구를 많이 이용해서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자,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 둘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치명타가 뭐냐면 혹시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요. 타인이 나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경멸하고요. 조롱하게 되면요. 이 인정 욕구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서요. 인정 욕구가 깎이기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고 분노로 발전돼요.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경험한 걸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너가 빚을 2억을 진 건 너가 자만해서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인정 욕구가 올라왔다면 무슨 감정이 들까요? 네가 빚을 2억을 진 건 자만해서 그런 거야. 너는 굉장히 자만심이 많아 라고 했을 때 인정 욕구가 깎이는 사람들은 모멸감을 느끼고 분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너가 자만해서 그런 거야 할 때 이걸 인지하고 인정 욕구가 발동되고 이제 분노로 갈 거라는 걸 인지하고 제가 뭘 할 거냐면 자만심을 인정하는 순간 제가 자만했습니다. 맞아요 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 인정 욕구는 확 내려갑니다.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욕구가 없어지죠.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손정희 회장님이 그 아마존에 투자를 안 한 거, 위워크를 투자를 했다가 1200조를 날린 거, 그때 무슨 행동을 하냐면 제가 정말 멍청했습니다. 제가 너무 자만했어요. 라고 말을 뱉습니다. 이게 바로 인정욕구를 내려버리면서 행복도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 기회를 맞을 수 있게 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자만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 욕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자만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러지? 그러면서 모멸감이 오고 분노가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한테 전혀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분노가 오면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를 그르치기만 하겠죠. 세 번째는 옳고 그름입니다. 진짜 어려운 개념인데 옳고 그름을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제차를 뽑고 뭐가 있어 보이는 거 그리고 옷차림이 이래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소유. 소유는 의미가 없어. 이거는 해봤자 나중에 비교의식만 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비교의식만 해가지고 나중에 다 망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소유하는 사람들,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 야, 이 무소유하는 사람들은 그냥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서부터 옳고 그름이라는 게 생기는데 저의 예를 한번 들으면 저는 소유를 과시하는 걸 정말 경멸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업을 할 때 사기를 한 2번 당했는데 다 이런 사람들이 사기를 쳤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분노하고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옳고 그름에 소유를 주장하는 걸 그르다고 본 거예요. 그름으로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탐구해 보니까 저의 내면에 뭐가 있었냐면 부러웠던 겁니다. 자, 이걸 발견했어요. 나도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을 그르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냐면 소유를 하지 않고 막 갈아 넣으면서 무소유를 주장하고 돈은 또 벌고 있어요. 그러면서 증명하려고 계속 했는데 증명이 안 되는 거야. 돈은 버는데 이 소유를 난 할 수가 없거든. 그게 뭐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러웠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행위를 했어요. 그냥 외제차를 한번 사보고 좋은 집에 한번 가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살 수 있는 거구나. 무소유를 주장한 또 의미가 없네. 이게 어디서 깨달은 거냐면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는 기계고 기계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의미가 없다. 결국엔 소유를 주장하는 것도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도 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뿐이다. 이게 의미가 없다.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거를 주장하면서 살아간다. 자, 만약에 이 주장하는 게 극한으로 가게 되면 우월감까지 생겨요. 이런 애들은 쓰레기야 라고 우월감이 생기고요. 우월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더 무소유를 주장하거나 더 소유를 주장하게 돼요. 그러면 자부심이라는 게 충족이 되거든요. 이 자부심이라는 게 자만심하고도 되게 한 끗 차이예요. 자만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면 더 강화가 돼서 완전히 오라져요. 인생은 다 이런 거야 라고 합리화하게 되고 욕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서 행복도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키포인트, 옳고 그름은 의미가 없다. 모든 사람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옳고 그름 위에는 인간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런 가치가 중요한 거, 이런 사람은 이런 가치가 중요한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내 안에 있던 부러움, 내가 이거를 못 얻었기 때문에 부럽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그게 확 내려갑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옳고 그름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 비교의식과 인정욕구와 옳고 그름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건 직장을 다니시건 어떤 뭐 가족 관계건 뭐 개인사든 어떤 일을 하건 행복하게 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항상 이 딱 세 가지가 결국엔 요약이 돼요. 다른 뭐 두려움의 감정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현대에서는 이 세 가지만 잘 컨트롤 하셔도 굉장히 현재 행복하게 사업도 할 수 있고 행복해야지 기분이 좋죠. 우리는 기분 좋으려고 사는 겁니다. 사실 즐거우려고 사는 거예요. 즐거움을 뒤로 밀어서 맨날 합리화하고 이게 옳고 막 이걸 증명하려고 하니까 안간힘 쓰니까 내 몸은 망가지고 기분은 안 좋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교의식과 인정욕과 옳고 그름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이 되신다면 정말 사업도 행복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